이제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자. 부의 축적이 그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살면서 어쩌다 보니 돈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소득은 일종의 에너지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앞으로 누릴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세계적인 머니 멘토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과 진정한 부자는 다르죠. 로또 당첨 등으로 갑자기 부자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고 돈을 버는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 돈그릇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유지할 수 없는 건데요. 반대로 진짜 부자는 한순간 돈을 잃어도 금세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법과 돈을 버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보도 셰퍼는 돈 버는 것이 게임과 같다고 합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규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단순해집니다. 여기에 이기고 싶다는 마음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남보다 먼저 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공식, 규칙을 알려줍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돈에 대한 마인드와 예전과 다르게 돈을 버는 규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돈에 관한 중요한 규칙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는 일은 운도 기적도 아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한 성직자가 동풀이 슬란트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에서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오리 사냥 축제를 열었다. 오리 한 마리를 공중에 던지자 사냥꾼이 총을 쏘았다. 총알을 맞은 오리는 자그마한 마을 호수의 정중앙으로 떨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호수로 다가갔다. 물가에 도착한 주민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 오리를 건져 돌아왔다. 놀랍게도 주민의 발은 물에 전혀 젖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몇 차례 오리를 건져오는 동안에도 발은 말끔했다. 이 장면을 본 성직자는 결심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오리는 내가 건지러 가야겠어. 그는 호수로 다가가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호수에 빠진 성직자가 물 밖으로 나오는 사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이 옆 사람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무래도 신앙심이 몹시 깊은 분이신가 봐. 하지만 돌이 있는 위치는 도통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이 일화 속 성직자와 같은 시선으로 고소득자를 바라본다. 그들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어는 워낙 상투적인 데다 어떤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라 볼 수 있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럴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이것이다. 고소득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만드는 안전한 디딤돌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디딤돌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디딤돌을 밟고 가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마치 무리를 걷는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돈에 관한 중요한 규칙과 전략을 습득해 자신의 가치만큼 버는 데 적용한 결과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부와 성공이라는 게임. 먼저 좋은 소식이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일종의 게임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지금 버는 수입의 20% 이상을 더 벌 수도 있고 3년 내에 2배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는 법.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게임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오래되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규칙을 따른다. 무딘 칼을 아무리 휘둘러봐야 제자리 걸음에 그칠 뿐이다. 먼저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이 많다. 그중 일부는 당신이 버는 수입의 2배 이상을 버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10배, 20배 이상 버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들이 당신보다 10배 혹은 20배 이상 똑똑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보다 10배 혹은 20배 더 힘들게 일하기 때문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들은 수입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수입의 규칙들을 다룬다. 당신은 돈 벌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새 규칙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누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진 않겠다. 적어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규칙을 잘 지킨다면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다. 장담컨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가? 공항의 무빙워크를 떠올려 보자. 무빙워크에 오르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그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추월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올라타 있는가? 목적지까지 2배속으로 도착하게 해주는 무빙워크인가?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인 쳇바퀴인가? 쳇바퀴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반면 쳇바퀴 밖에 선 사람은 노련한 감각으로 현재 상황을 빠르게 통찰할 수 있다. 쳇바퀴 안에서 달리는 다람쥐는 그저 달리고 또 달릴 뿐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중요한 발걸음을 옮기려면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시간을 들여 충분히 심사숙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록펠러도 하루 온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아예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혹시 당신도 지금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쳇바퀴 클럽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나 역시 과거에 몇 년이나 그렇게 제자리만 돌며 시간을 허비했다. 26살 무렵 나는 신경성 위염을 달고 살았고 매우 불행했다.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첫 번째 코치를 만나는 커다란 행운을 누렸다. 그는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으로 향해 나아가며 성취감까지 얻는 길을 내게 제시했다. 오늘날 나는 자유를 잃은 채 얽매인 삶과는 정반대의 일상을 누리고 있다. 여름이면 마요르카에 머무르며 집필 활동을 하고 책을 읽는다. 나머지 계절에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나의 2번째 열정을 불태운다. 바로 강연이다. 그 밖에도 행복과 성공을 거머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의 삶에 매료되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곤 한다. 나는 총 8곳의 기업과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신의 예상과 달리 나는 자유를 빼앗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원천은 최소 6가지가 넘지만 그중 하나만 있어도 생활에 지장은 없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소득과 자유를 이뤄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점검해야 한다. 나도 가장 먼저 스스로 다람쥐 쳇바퀴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우선 진단을 내려야 처방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코치의 도움을 받아 사고방식을 바꾸는 과정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부자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나는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규칙을 배웠고 바로 그 규칙을 따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니 정말 그들 모두 내가 배운 새로운 규칙대로 살고 있었다. 그들을 관찰하며 자신의 수입을 현저히 향상시켜주는 기술과 전략을 습득했다. 하지만 누구라도 발걸음을 떼기는 아주 불편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매월 1,000만 원대 수입이 가능할까?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나 벌고 싶은가? 당시 26살이었던 나는 파산 상태였다. 앞으로 몇 년 뒤가 아니라 다음 몇 주 동안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마침 내가 스승으로 삼고자 한 코치와의 첫 상담이었던 만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히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코치가 나를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확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눈치껏 2만 마르크라고 대답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하나로 약 1,400만 원이다. 솔직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액수였다. 하물며 매월 그렇게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코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코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목표가 형편없는 사람한테 조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질문에 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죠.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던 나의 시도는 실패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기분이 들었다. 2만 마르크는 절대로 형편없는 소소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신뢰하게 됐다. 어쩌면 나 자신보다 그를 더 믿고 있었던 듯하다. 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아주 골똘히 생각해봤다. 35,000에서 45,000 마르크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하고 코치에게 다시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내게 싱긋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그러지 말고 어림잡아 5만 마르크로 합시다. 나는 그가 말한 금액을 얌전히 받아 적어야 했다. 나는 3년 안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려 한다.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나 벌고 싶은가? 질문의 대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2가지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의 교육 수준, 능력, 현재 상태 등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상태를 토대로 목표를 추론하는 방식이다. 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가르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극적인 변화 없이 예전의 고리타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2번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이뤄내고 싶은 그림, 곧 비전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심사숙고한다.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구분해 바라본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 한한다.
소득의 20%대 소득의 2배. 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하나는 1년 안에 최소한 소득의 20%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상당한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려 소득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선 두 가지 길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질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미리 결정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앞으로 3년 내에 매월 총 얼마나 벌고 싶은가? 나는 당신이 제대로 정신 나갔을 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원한다. 즉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떠올렸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모두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가 받는 만큼 받는 법이다. 분명 당신은 꿈같은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를 썼을 것이다. 만약 위의 답변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책을 읽는 것을 멈추길 권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신이 벌고 싶은 수입 액수를 생각해보라. 앞으로 이 책이 당신의 소득과 목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나중에 원래 기대했던 소득이 얼마였는지 곧바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돈을 갖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5만 마르크라고 말하자 코치는 다시금 금액을 2배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가 요구한 대로 금액을 고쳤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나는 3년 안에 적어도 10만 마르크의 월소득을 올릴 것이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려왔다. 코치는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야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군요. 당신 안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목표를 정했다는 기분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심지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어떻게든 금액을 수정해 보려고 코치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돈이 있다 해도 썩 좋을 것만 같지도 않고요. 그러자 코치가 예상했다는 듯 답했다.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게 될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어요. 단순히 10만 마르크에 대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금액은 그저 당신이 세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보기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니까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치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내 성격 자체를 개선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싶었다. 코치는 이어서 내게 오늘날까지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건넸다. 그냥 무의미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그는 단순히 외적인 의미,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의미만을 강조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외적 가치보다 중요한 내적 가치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있었다. 코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100만 마르크를 소유하는 것보다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재정적 능력이 핵심이죠. 돈은 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가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재정적 능력을 갖춘다면 돈과 소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면 언제라도 단시간 내에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한 달에 10만 마르크나 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원래 벌어들이던 수입을 무려 5배까지 늘려야 했다. 게다가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터무니없는 기적처럼 느껴지진 않는다. 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달라진 돈 버는 규칙 12가지를 정복하라. 보도 셰퍼의 조언. 수입 일기를 준비하라.
돈 버는 법에 대한 마음에 드는 규칙을 발견할 때마다 일기장에 기록해 자신만의 규칙들을 완성한다. 각 규칙으로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돈 버는 아이디어를 전부 기록한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적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해 본다. 가장 중요한 규칙을 요약해 일기장에 기록한다. 별로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객관적인 규칙은 당신의 정신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규칙 1.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수입이 필요하다. 어느 날 코치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는 새로운 규칙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 코치의 질문은 당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단 한 번의 일회성 지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직장인과 노동자, 프리랜서는 대부분 일회성 보수를 받는 일이다. 직장인으로 고용되면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즉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칙도 동일하다. 프리랜서도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일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다. 사실 일회성 보수를 지급받는 근무 형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직장의 의미는 단순히 일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장소도 시간을 때우는 곳도 아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파킨슨 법칙에 따라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즉 시간을 때우려고 들면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만 할 뿐이다. 이상적인 전문가, 투자자, 기업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그들은 한번 완수한 일의 대가로 여러 차례 돈을 받는다. 종종 한번 이뤄낸 일로 평생 돈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 유산으로 상속해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을 집필할 때 나에게는 단 1마르크의 수입도 없었다. 이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거의 1년 반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나는 무려 50여 곳에 이르는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어느 누구도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던 시절에 차라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 일에 뛰어들었고 그 시절을 버티며 교훈을 얻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집필과 출판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가까스로 책이 출판되고 4년 안에 300만 부가 판매되면서 인쇄로 수백만 유로를 벌었다. 지금도 책이 팔리면 나는 출판사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다회성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 혹은 직업은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투자금 1유로마다 수익을 반복해 지급받는 투자자,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수수료를 기반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마케팅 컨설턴트,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 메일링 목록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소유자, 특허 발명가, 러닝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 저작권료를 받는 게임 개발자, 수익을 배당받는 기업가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프랜차이즈 소유주, 협의된 지분을 보유한 프로그래머.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돈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아이디어를 돈과 교환해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도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과거의 규칙. 노동을 통해 매월 단 한 번만 돈을 번다. 최대한 임금이 많은 직장을 찾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새로운 규칙. 한 번의 노동으로 여러 번 돈을 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한 번의 노동으로 최대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보도 셰퍼의 조언.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돈을 벌어들여라. 수업 일기 한쪽에 무조건 이 규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과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그중 당신에게 돈을 여러 번 벌게 해줄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능력이 쓰이는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여러 번 지급받는 일을 하는가? 당신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회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당신은 그 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매년 다진다. 규칙이. 지금 하는 일은 판매가 가능한가? 코치는 때때로 내게 윙크를 하며 물었다. 지금 하는 일을 팔아버린다면 당장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성찰이 숨어 있다. 직업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의 가치 또한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당신이 일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의 매각을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설령 직장인으로 일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동시에 팔 수 있는 무언가를, 즉 수익을 가져오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테면 집, 특허, 지적 소유권 같은 것들이다. 이와 관련한 규칙은 첫 번째 규칙과 매우 유사하다. 과거의 규칙. 가장 중요한 재산은 노동력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을 최대한 팔아야 한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 고민하라. 규칙 3. 시대에 맞는 롤 모델을 찾아라.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모델도 달라졌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얻는 것을 더 이상 꿈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만큼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자극도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까? 미하엘 슈마허와 안드레 아가시 같은 유명 스포츠 선수, 스티브 잡스, 리처드 브랜슨과 같은 기업가들이 있다. 물론 50년 전에도 스타들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다른 점이라면 첫 번째로 그 수가 오늘날만큼 많지 않았다. 둘째로 지금처럼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키워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만의 취미를 발전시켜 경력을 쌓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한다. 직업을 찾을 때 많은 돈을 주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돈보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제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물론 수입을 몇 배 늘리려면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열정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인생의 성공에 그리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과거의 규칙. 안정적인 지위를 지닌 사람 혹은 의사나 변호사처럼 현실적인 롤 모델을 찾아라. 이러한 직업은 성실해야지만 이룰 수 있다. 새로운 규칙.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라. 당신의 능력과 성향이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한 뒤 그와 관련된 경력을 쌓는다. 규칙 4. 자신의 안정은 스스로 마련한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 기업들도 변하고 있다. 그들은 직원들을 위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만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은 평생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과거에는 기업이 직원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해 누구나 열심히 일했다. 오늘날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파괴를 거듭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미래의 게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성공을 거뒀던 방식이나 과거의 정평이 났던 지위마저 없애야 한다. 기업 스스로 파괴하지 않아도 외부의 압력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붕괴할 때마다 직장은 사라진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안정을 확보할 것인가? 평생 일자리를 보장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타인이 나서서 부수기 전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일자리를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신에게 필요한 안정은 당신이 직접 배우고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경력, 인생, 돈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과거의 규칙. 기업과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준다. 당신은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 자신을 스스로 보살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위임할 수 없다. 직접 자신의 부를 축적해야 하며 그 과정에 따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규칙 5.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라. 과거에는 직업이 가진 위험에 대해 항상 회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다르다. 위험을 감수해야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12%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수익을 벌기도 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가일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한다. 최고의 기업가와 투자가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그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한 일, 다시 말해 분명히 올바른 일만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변화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습득했다. 사실 변화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최근 5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려 한다. 배움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계속 성장하려는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는 자신이 원래 벌 수 있었던 만큼 벌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불을 쌓든 위험을 회피하든 누구나 자유와 안정성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정성을 찾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을 발견한다. 세계적인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두려움은 감각을 혼동시켜 사물의 본 모습을 다른 식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세계는 몹시 편협하고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대기업 중 하나가 무너졌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의 철학이 입증됐다면서 만족한다. 이처럼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의 습성을 설명하는 옛 속담이 하나 있다. 거인은 종종 비틀거리고 떨어지지만 벌레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땅을 파고 기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정 또한 마찬가지다.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삶의 질을 대가로 치른다. 안정이라는 환상을 위해 모험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안정을 취하는 대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를 취하면, 다시 말해 조금씩이라도 심사숙고해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마 거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커다란 도약을 감행할 용기가 필요하다. 깊은 구덩이는 조금씩 여러 번 뛰는 것만으로 건널 수 없는 법이다.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꼭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보다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솔직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 삶에서 중요했던 모든 이정표와 성공을 보면 나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규칙. 위험을 피해야 한다. 위험은 그저 불필요한 상황만 초래한다. 자고로 잃지 않는 게임을 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규칙 6.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와 실패는 사업의 일부다. 나 역시 많은 실패를 겪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은 나머지 실패가 나를 마주보며 싱긋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기까지 나는 매우 힘겹게 교훈을 얻어야 했다. 내가 코치를 만났던 26살 무렵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파산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정 부문에서 나는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내 가족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커다란 수치였다. 반면 코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는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죠. 그것은 전부 자신에게 달렸답니다. 나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결국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누구나 자신의 재정 상태와 각자의 저지른 실수에 반응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 중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실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본적으로 6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한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발뺌한다. 부정한다. 재빨리 현실로부터 도망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전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정당화한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 라고 말한다. 남 탓을 한다. 잘못된 것은 전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천성. 나는 애초에 이렇게 태어났어. 교육. 나는 그렇게 배웠어. 타인. 남들이 먼저 시작했어. 로 전가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대상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긴다. 포기한다.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고 그냥 다 필요 없어. 라고 한다. 배운다. 자신에게 스스로 되물어본다.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미래에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경험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돼야 한다. 자신을 붙들어 놓는 정박장이 돼선 안 된다. 학교와 교육계에서 실수란 어리석고 부주의한 결과라고 여긴다. 그것은 과거의 잔재다. 오늘날에도 학교 성적은 실수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실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성적도 좋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 우등생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항상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수를 피하려고만 하면 자신이 살아갈 세계는 문자 그대로 점점 더 좁아지기 마련이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해도 열의를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실수에 대한 평가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일본에서 파산은 끔찍한 일이다. 파산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상반된 방식으로 파산을 다룬다.
주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기업가의 자질을 발휘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작은 차이이지만 양국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보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성공만큼 헛된 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는 인생을 대하는 긴장감과 진보를 가져온다. 실제로 나는 성공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학습과 성장의 길은 항상 실수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실험하고 실수할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실수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실수를 거듭해 미래를 채무로 채울지 실수를 만회해 투자로 만들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만약 실수로 빚이 생긴다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움츠려들 것이다. 누군가 절대로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가 배움을 멈췄다고 판단한다. 실망감이 그의 성장을 멈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의 실수를 계기로 행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실망감에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는 대신 앞으로 똑같은 일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실수를 빨리 경험할수록 더 기뻐한다. 부자에게 실수는 정신적 예금과도 같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핀다. 과거의 규칙. 실수는 나쁘다. 어리석음의 증거이자 미래의 고통이다. 새로운 규칙. 실수는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실수를 넘어가야 한다. 규칙 7.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공부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운다. 학교 우등생을 배출하는 학교 교육은 평생 배워야 하는 학습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 우등생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들을 보충한다. 그들은 살면서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배운다. 건강, 돈, 관계, 자기 자신 및 타인, 가치, 동기, 목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빠짐없이 배운다. 또 자신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배운다. 보면서 배운다는 스키 선수 크리스타 킨스호퍼의 말처럼 말이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두 계급이 존재했다. 오늘날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두 집단으로 나뉜다. 미래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맹으로 인식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가 빠르게 과거의 산물이 돼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과거의 규칙. 학습은 실제로 학교와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 공부는 제법 힘들고 전혀 재미가 없다. 학교 공부가 끝나야 직장 생활이 이어진다. 새로운 규칙. 누구나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학습 과정이 끝나진 않는다. 매 순간 마주하는 사회 우등생의 공부를 학습해야 한다. 규칙 8. 자신의 직업을 새롭게 창조하라. 과거의 규칙은 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친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규칙 7에서는 평생 학습을 통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간혹 과거에 얽매여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보다 과거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어야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과거의 규칙. 지속성은 좋은 것이다. 계속 우승하고 있는 말이라면 절대 갈아타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규칙. 더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때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일을 찾아내야만 한다. 규칙 9.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이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하지 마라. 돈이 일의 목적이 되면 당신은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도 벌지 못할 것이다. 일을 통해 얻는 결과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 주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과거의 규칙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가치나 기타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린다고 느낀다. 물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제안하는 새로운 규칙이 옳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이 만족하지도 않는 일을 매일 하며 살 것인가? 삶의 질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규칙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다.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만 고수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전통을 집어던져 버리는 사람만이 온 세계를 그의 손에 쥐게 된다. 과거의 규칙. 돈을 버는 일이란 원래 힘들고 재미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한다. 새로운 규칙.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당신에게 게임처럼 느껴지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 잘할 수 있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규칙 10. 장점을 강화하라. 단점을 없앤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맞춤법에 능하다고 해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부를 차지한다. 평균 정도의 능력은 평균적인 임금을, 월등한 능력은 월등한 임금을 각각 차지한다. 단순히 단점만 해소한다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장점을 강화하는 데 소홀하다면 대부분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치고 만다. 평균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사람은 사막에 널린 무수한 모래알처럼 흔하다.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없애는 데만 치중할 뿐 정작 자신의 장점을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한다. 종종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세퍼 씨, 생각해보면 제게는 딱히 아무런 장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은 원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쉽게 떠오르면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일쑤다. 반면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비상하게 문제점을 알아차린다. 원래 실수와 단점일수록 눈에 더 잘 보이는 법이다. 그건 비극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쉽게 인식하고서 어떻게든 단점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정작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장점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인생의 플로우 상태와 열정에 대해 탐구해 본다면 명확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설령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아이에게는 천재가 숨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당신을 비롯해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제대로 꽃피워야 할 재능을 적어도 하나쯤은 지니고 있다. 과거의 규칙. 사슬은 가장 약한 곳에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약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규칙. 최고의 소득으로 이르는 길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규칙 11. 약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거나 강점으로 바꿔라. 내 마음에 와닿는 약점의 정의는 이렇다. 약점이란 우리의 목표 달성을 해방하는 모든 것이다. 예컨대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약점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다. 사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표 달성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래를 못 부른다는 약점 정도는 가뿐히 무시할 수 있다. 나는 가창력이라는 강점이 없을 뿐이다.
반면 당신의 특정한 특성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면 그 약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약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약점 중에서 실제로 위험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약점을 해소할 해결책을 찾는다. 자신의 약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거장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작곡가의 약점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저 음악 자체를 즐길 뿐이다. 천재들은 자신들의 음악으로 세상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온전히 그들의 강점을 일궈낸 결과다. 그들에게 약점이 좀 있다고 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큰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강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오롯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설령 그 대가로 커다란 약점을 감수해야만 하더라도 말이다. 만약 성과를 넘어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약점을 해소할 해결책을 찾거나 당신의 강점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과거의 규칙. 모나지 않은 성격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새로운 규칙.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해결책을 찾거나 강점으로 전환한다.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도 여러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규칙 12. 일하고 배우고 포지셔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다. 과거에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개념이 유효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념이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 어떻게든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하지 않고 질질 끌게 만들어 일에 대한 열정도 확연히 식어버린다. 결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한다. 시간당 임금이라는 개념에 매몰되면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기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기 쉽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업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이상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시간은 업무 시간에 해당할 뿐 여가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일상 업무를 위한 시간, 학습 시간,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시간.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 역시 결국 당신의 몫이다. 반드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시간, 날마다 포지셔닝 훈련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길 바란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주변 상황이 정해준 역할을 맡는 쪽이 훨씬 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결국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조종하는 삶을 견뎌야 한다. 즉 인생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해결책을 수용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과거의 규칙. 결국 생계를 책임지는 밥벌이 수단은 노동시간이다. 다른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새로운 규칙. 업무 시간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일상 업무, 학습,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 노동시간의 최소 10%를 학습에, 20%를 포지셔닝을 위한 시간에 활용한다. 나머지 70%는 일상 업무를 위해 활용한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3분의 1 대 3분의 1 대 3분의 1이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